파티의 활기찬 소음 속에서 제 딸과 사위가 제 건배를 유도하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을 때 제 귀에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그 주스는 드시지 마세요. 절대로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끄러운 음악과 웃음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들은 뇌리에 박혔습니다. 대체 무슨 뜻일까? 누가 감히 이런 축하의 자리에서 그런 불길한 말을 속삭이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제 사랑하는 딸아이와 사위가 보는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의문들이 거미줄처럼 얽혀들었습니다. 제 나이 65. 평생 일궈온 호텔 체인을 4,700만 달러에 매각하고 그 돈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을 딴 자선,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환호하고 축하해 주어야 마땅한 순간에 이 속삭임은 마치 시퍼런 칼날처럼 제 심장을 겨냥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화려한 연회장 한복판에서 제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웨이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잔을 채들기도 전에 제 손을 가볍게 붙잡았고 저는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미묘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딸, 지영이는 바로 제 옆에 서서 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고 사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지만 제 눈에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습니다. 그림자 같고 미묘하게 불안한 그런 감정. 사위인 민준이도 건너편에서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잠시 공중에 멈췄다가 저와 웨이터를 번갈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미소가 정말 순수한 축하의 미소였을까요? 아니면 이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제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는 제 잔을 들었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웨이터는 재빨리 가시나리 인대사계고 1인 달에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제 잔을 세 잔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저에게 알 수 없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은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무언의 도움 요청이었을까요? 저는 혼란스러웠고 동시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누가, 그리고 왜 제게 이런 짓을 하려 했던 걸까요? 이 모든 환호와 축하 속에서 저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주변에는 온통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잔에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누가 감히 저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 한 것일까요? 저는 웨이터에게 눈으로 물었습니다. 제 표정에는 혼란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제가 잘 처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빈틈없이 제 원래 주스잔을 쟁반에 올려놓고는 능숙하게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 짧은 순간, 저는 제 딸과 사위를 흘긋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향해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어색함과 경직된 긴장감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의 손이 제 팔을 잡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접촉은 더 이상 따뜻하고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차갑고 낯선 것이 제게 닿아 있는 듯한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도, 축하의 음악 소리도, 심지어 제게 건네는 따뜻한 축하의 말들도 모두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대화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웨이터의 경고가 계속해서 메아리 쳤습니다.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그 말이 제 정신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제 딸과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 모든 표정에서 무언가 다른 의미를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벽하게 침착해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저는 서둘러 제 변호사이자 오랜 친구인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용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선미 씨, 우리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제안했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딸과 사위가 관련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을 경찰에 넘긴다니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마음을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그럼 비공식적인 조사를 먼저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웨이터와 연락을 취하고 해당 주스 잔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웨이터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웨이터는 저를 살린 은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의심,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심지어 내 목숨을 노리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변호사는 놀랍도록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웨이터를 찾아냈고 그 웨이터는 용감하게도 그 주스 잔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딸과 사위가 주스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알약을 몰래 넣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망설였지만 저에 대한 존경심과 위험을 직감하고는 저에게 경고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저에게 충격과 동시에 끔찍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 잔은 즉시 전문 기관으로 보내져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스에서는 치사량에 가까운 프로프라놀롤, 즉 심장 박동을 늦추는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가진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심장마비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결과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딸과 사위가 제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유일한 자식이었고 제게는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이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는데 그 빛이 사실은 저를 집어삼키려는 어둠이었다니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실망감.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곁에서 조용히 저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전직 수사관인 박 형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이 끔찍한 배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제 감정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지던 것이 이제는 뜨거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 형사는 노련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지한 표정을 유지했고 제 감정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증거 수집에 착수했고 그 과정은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먼저 지영이와 민준이의 금융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사업은 실패를 거듭했고 도박 중독으로 인해 큰 돈을 탕진했습니다. 지영이도 그의 빚을 갚기 위해 사채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제 호텔 매각 대금 4,700만 달러를 탐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자선재단에 모든 돈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하자 인내심을 잃고 저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저는 말 그대로 망치로 머리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그들의 조급함이 제 목숨을 노리게 했다는 사실에 저는 분노를 넘어선 경멸감을 느꼈습니다. 박 형사는 그들의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조사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심장마비 유발 방법, 프로프라놀롤 복용량, 약물 과다 복용 증상. 이 검색 기록들은 그들의 잔인하고도 치밀한 계획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빨리 죽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저에게는 숨 막히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딸의 손에 제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먹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몸은 점점 야위어 갔고 제 정신은 피폐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제 남편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어? 왜 우리 딸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하려 했을까? 내가 그 아이에게 뭘 부족하게 해줬을까? 저는 제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영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유일한 보호자였으니까요. 제가 그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적게 주었을까요? 그녀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걸까요? 저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녀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모이자 김 변호사와 박 형사는 저에게 이제는 그들을 직접 대면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불확실성과 고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의 이름으로 세워질 재단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저는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당당히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을 대면하는 날, 저는 김 변호사와 박 형사와 함께 사무실에 앉아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영이와 민준이가 들어왔을 때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천진난만한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왜 자신들을 불렀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탁자 위의 증거들을 하나씩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터의 진술서, 주스 분석 결과서, 그들의 금융거래 내역, 인터넷 검색 기록.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지영이와 민준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공포와 당황스러움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도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는 아무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박 형사는 그들에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깊은 실망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내 목숨을 노릴 생각을 할 수 있었니?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내 모든 재산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조급했니? 왜 나를 기다려주지 못했니?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영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어요. 민준이도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장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과는 제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제 마음에 남겼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경찰에 자수하고 모든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그들은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서에 서명하고 다시는 저의 삶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의 모든 빚을 제가 갚아주는 대신 그들은 즉시 한국을 떠나야 하며 평생 저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만약 제가 다시 한번 그들로 인해 위험에 처하거나 이 약속을 어길 경우 제가 보관하고 있는 모든 증거를 즉시 경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조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를 위한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였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그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제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자백서와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절망감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도 알 수 없는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빚을 갚고 그들이 한국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어떤 승리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깊은 슬픔과 상실감만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제 딸과 사위를 잃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저를 잃었던 것입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순간, 저는 마치 제 몸의 한 부분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로부터 위협받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제 집은 이전보다 더 고요해졌습니다. 아니, 고요하다기보다는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삶의 중심이었던 딸과 사위를 잃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이제 차가운 서류 몇 장과 뼈아픈 기억들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저는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고통과 슬픔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그리고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선미야, 너는 강한 사람이야. 너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의 이름으로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해줘. 그 말이 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고통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남편의 이름을 딴 재단, 김성민 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게 남은 모든 것을 이 재단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은 저에게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단의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들을 고용했습니다. 저희 재단은 고아들을 위한 보육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를 건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재단의 모든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슬픔의 조각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듯 했습니다. 특히 보육원은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과 보살핌을 주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부와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과 기쁨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단을 통해 제가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은 것 같았습니다. 비록 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사랑과 연민으로 이어진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재단은 놀랍도록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재단 활동을 통해 점차 제 삶의 목적을 되찾아갔습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상처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서라는 것이 저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재단에서 주최하는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저는 그들의 밝은 미래를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의학 연구생이었고, 저희 재단의 장학금으로 심장 조직 재생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비범한 지성과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왠지 모를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제 딸 지영이의 젊은 시절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보육원에서 자랐고 17살에 한 가족에게 입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입양 후에도 친부모를 찾아 헤매는 대신 자신을 키워준 가족에게 감사하며 훌륭한 의학 연구생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서연이의 과거 기록을 은밀하게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 변호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딸 지영이가 17살 때 낳은 아이였습니다. 지영이는 그 당시 미혼모였고,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아이를 입양 보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아이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비밀을 숨겨왔던 것일까? 그녀의 삶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제게 손녀가 있었다니, 그것도 제가 직접 지원하고 있는 재단의 장학생이었다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네 할머니란다. 서연이는 처음에는 놀라움과 혼란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자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친부모에 대한 미련은 없었지만 가족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할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기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할머니, 정말 저에게 이런 가족이 있었네요. 라고 말하며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제 손녀딸로 받아들였고 그녀는 저에게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했습니다. 서연이는 저에게 자신의 연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심장 조직 재생 프로젝트는 매우 유망했습니다. 저는 저희 재단이 그녀의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단의 지원 덕분에 서연이의 연구는 빠르게 진전되었고 곧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재단의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서연이는 아이들과 함께 놀고 책을 읽어주며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서연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보면서 제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잃었던 가족은 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지만 제가 찾은 새로운 가족은
저에게 가장 큰 치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의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저는 개원식 연단에 서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 옆에는 서연이가 서 있었고 그녀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군중 속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이의 입양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이를 키워준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서연이의 가족으로서 함께 개원식을 축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흔쾌히 동의했고 저는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과 연민으로 이어진 관계가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배신과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손녀딸 서연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재단을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연구가 성공하여 많은 심장병 환자들에게 새 삶을 선물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평화롭고 유익하며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편 제 딸 지영이와 사위 민준이는 한국을 떠나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간간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헤어졌고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때 제 모든 것이었던 그들은 이제 제 삶에서 희미한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언젠가 서연이에게서 이메일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영이가 서연이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서연이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이제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남편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좋은 일들을 했어.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가족을 다시 찾았어. 당신은 항상 나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었지. 이제 나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감사와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배신과 살해 시도라는 끔찍한 경험은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동시에 저에게 새로운 가족과 더 큰 삶의 목적을 찾아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잃었던 한 가지 유대를 넘어 더 넓은 의미의 가족과 사랑, 그리고 끝없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사랑의 유산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